여러분과 같이 지금까지 그 원가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 원가 회계로의 초대화, 그리고 제2장에서 원가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몇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교재를 보면서 하면 좋지만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펼치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배운 그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죠. 교재를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학교에 오기 전에라도 교보문고나 인터넷 교보문고나 아마존이나 이런 인터넷에 교수님 교재를 검색하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회계 최종이 그러면 모두 다 쉽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교보나 이런 데서를 통해서 구입해서 보면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필요한 교재이므로 미리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학교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학교에서 구매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지금은 교수님 화면을 따라서 몇 문제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교재에는 24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원가에게 초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었던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영활동은 첫 번째 재무활동, 두 번째 투자활동, 세 번째 구매활동, 네 번째 제조활동, 다섯 번째 판매활동,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영활동, 1학년 때 처음 경영활동이라는 것을 회계학적 측면에서 구분을 할 때 재무, 투자, 구매와 판매를 총괄하는 영업활동,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상기업의 것이죠. 제조기업은 특별히 여기에 이제 구매 활동이 당연히 포함되면서, 구매 활동의 그 대상이 상품이 아닌 원재료를 사다가 여러 가지 노동력이나 기계장치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생산하는 제조 활동이 포함되어지는 게 상기업과는 구분되어지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의 제조 활동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맞네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환경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과 관련한 정보 이용자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 첫 번째 투자자, 두 번째 채권자, 세 번째 종업원, 네 번째 세무당국, 다섯 번째 경영자. 이거는 1학년 때 회계원리와 재무회계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묻기도 했고 설명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만 특별히 내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기업과 기업의 성과와 정확히 일치해지는 이와 같은 내부에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정보 이용자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한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온라인 강의에서 1-1에서 배웠었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징, 이와 같은 것들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주로 내부의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관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재무회계가 그렇지 않겠죠. 예. 관리회계가 관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재무회계가 재무적 정보,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재무적 정보, 이렇게 돼서 바뀌었네요.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될 것이고요. 3번의 재무회계가 과거 사건에 대한 객관적 정보이고,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인 주관적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를 따라야 되고, 관리회계는 뭐 꼭 GAAP가 아니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경영자가 그 분석한 자료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 재무회계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될 주기적인 보고가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 필요한 때 수시로 보고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원가회계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첫 번째, 제품 제조 원가 계산. 두 번째, 재고 자산을 파악한다. 세 번째, 원가의 관리와 통제를 한다. 네 번째, 경영자의 미래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주주의 투자 의사결정과는 직접적으로 원가회계의 목적과 관련은 없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무회계 목적이 되겠죠. 재무회계가 주주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재무회계 자료들이. 물론 원가회계가 이제 재무회계 자료의 하부 시스템으로서 1번과 2번 같은 자료를 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돼서 그 다음 관계로 이어지는 건 맞지만, 원가회계가 직접적으로 주주의 투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원가회계 실무의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은 1개월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자,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10번을 조금만 이렇게 당겨 보도록 하죠. 10번,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는 물론 비화폐적 정보도 포함한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화폐평가의 공준 그랬었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회계는 회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GAP나 이런 것들을 관리회계는 뭐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뭐 주관도 개입이 돼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런 거죠. 경영자 의사결정. 이게 관리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5번. 재무회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요구한다. 이런 거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야 되고, 기업 회계 기준이나 혹은 한국채택의 GAAP 이런 것들, 한국채택의 회계 기준, KIFRS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쭉 이제 넘어가서 본문을 이제 넘어가서요. 2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 또 다뤄보도록 하죠. 2장의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과 공부했었던 원가의 개념과 분류와 관련된 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1.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희생한 경제적 가치를 원가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직 소멸하지 않은 원가는 기업의 자산으로 보고한다. 그런다 그랬죠. 소멸되지 않았으나 희생된 원가들,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기업의 자산으로 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멸한 원가를 비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수익을 얻어내서 소멸된 원가 얻어내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소멸한 원가를 특별히 손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섯 번째, 원가는
비용과 손실의 합을 의미한다. 그럴까요? 비용과 손실의 도 원가이긴 하지만 여기에 소멸되지 않은 원가가 있어요. 요거는 소멸 원가만을 말하는 것이고 비용과 손실은 소멸하지 않은 원가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발생은 했으나 아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가, 이 상태, 자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바로 5번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3번. 다음 중 제조원가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제조원가의 3요소는 다른 건 읽어볼 것도 없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제조 간접비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3요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조 간접비는 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가운데 간접 원가를 부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으로 가도록 할까요? 5번. 자, 공장의 소모품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소모품비는 어디에 포함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소모품이라는 게 주요 자료가 될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고정원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애가 될 것이고요. 기간비용 아닙니다. 기간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애들을 기간비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될 것이고요. 공장의 소모품비는 직접 재료비도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5번에 있는 보조 재료비 이런 애들이 공장 소모품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것이고요. 직간접이냐에 따라서는 간접 재료비 정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도록 하죠. 다음 제품 원가 요소 가운데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인 것은 기초 원가는 뭐라고 그랬죠? 직접 원가들이 기초 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기초 원가가 되겠네요. 자, 그 가운데 가공비는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인데 거기에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하니까 직접 노무비가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인 그런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중 변동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변동원가. 자, 변동원가는 첫 번째 공장장의 급여. 이게 변동원가일까요? 네, 고정원가겠네요.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 조업도에 따라서 변화하겠죠. 직접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업도에 따라서 변화할 거고 동력비 마찬가지로 조업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동원가에 포함될 겁니다. 따라서 1번의 공장장의 급여는 고정원가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은 연필을 가지고 원래는 풀고 이래야 되는데 수업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조 간접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조 원가여야 되고 그리고 제조 원가 가운데 직접비가 아닌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얘는 직접이니까 제조 간접비가 아닐 것이고요.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로 직접비이니까 제조 간접비가 아닙니다. 기계 감가상각비 어떨까요?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될 기계들 테니까 제조 간접비로 포함되겠네요. 공장의 임차료 이것도 역시 제조 간접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 이것도 사무실 임차료니까 사무실 임차료는 공장이란 말이 아직 없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요. 판매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갈 것이고요. 공장 전력비는 역시 제조 간접비로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430만 원과 170만 원 합하면 600에다가 공장 임차료 100만 원, 700만 원. 정답은 4번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런 문제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에 교재를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3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주로 생산량 또는 작업 시간, 판매량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애를 활동의 정도, 기업의 활동의 정도, 이래서 조업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조업도, 기업의 활동 정도, 조업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조업도 앞서 그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자, 15번. 자, 이런 문제도 좀 지금 풀기는 좀 그러니까 후에 역시 숫자가 나와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좀 여기 쓸 수도 없고 교수님이 여러 가지 환경상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재를 풀기로 하고요. 그래서 14번으로 돌아가서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죠. 전력비와 같이 사용량과 무관하게 납부하는 기본 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원가의 행태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뭐라고 했느냐면 준변동원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준변동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왕에 그러면 14번을 했으니까 16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16번. 특정 제품과의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정 제품과의 관련성이 추적 가능하다면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직접비라고 한다고 그랬죠. 직접 노무비는 가공원가이며 기초원가이다. 직접 노무비는 가공원가이면서 기초원가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가는 소비한 행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나눌 수 있다. 무엇을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분류되는 겁니다. 원가의 3요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모두 기초원가이다. 기본원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는 설명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재료비. 재료비 가운데 직접 재료비가 기초원가이고요. 간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로서 가공원가에 속합니다.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모두 가공원가이다.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공장에서 발생한 동력비의 경우 원가 분류를 바르게 나타낸 것입니다. 동력비. 잘 생각해 보시죠. 동력비는 어떻습니까? 활동의 정도, 조업도를 높이하면 높이할수록 뭡니까? 비례적으로 변동해 가겠죠.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한 동력비니까 제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일 겁니다. 자, 그리고 공장의 동력비의 경우 기계장치를 돌리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제조경비로서 제조간접비에 속하면서 가공원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동원가이면서 제품원가이면서 가공원가로 짝지어진 이 원가 분류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19번이 있어서 20번으로 가도록 하죠. 다음 중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변동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이 부분이 변동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는 고정원가겠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겠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한 단위의 1원이면 두 단위의 2원이었으나 다시 두 단위로 나누면 1원이 되어져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체감한다. 고정원가는 10단위나 한 단위나 동일하게 발생하니까 한 단위일 때는 고정원가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한 단위가 가져가야 되는 고정원가는 100원일 텐데 두 단위만 생산하더라도 50원으로 줄어들고 10단위를 생산하면 10원으로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원가는 체감하는 겁니다.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생산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다고요? 체감한다 라는 겁니다.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22번 보도록 할까요? 주 은천의 자료를 토대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라는 겁니다. 자,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이겠네요. 그죠? 요게 기초원가인 겁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답이 되겠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원가라고 하니까 직접 재료비, 기계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 가운데 공장분 70%, 그렇죠? 그다음에 공장 감독자의 급여 요 부분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과 50만 원, 그리고 70만 원, 그리고 30만 원 더하면 4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에 기초원가 700만 원, 그리고 가공원가 450만 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1, 2장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